마키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GTC 2016이 긍정적인 호재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으면서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가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형주단에서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이 돋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닥은 상승하는 흐름들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섹터의 흐름들이 오늘 뒷심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중요한 그런 기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IT 반도체 AI 시대에 긍정적인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을지 오늘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연례 행사에서 젠슨항 CEO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인상적인 것만 모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웰, 베라 루빈 칩 내년까지 1조 달러를 수요가 좀 몰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 1조 달러 나오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젠슨항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2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5천억 달러 수요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계산을 해보면 1년 만에 딱 2배 이상을 예상했다라는 데에서 1조 달러의 의미가 꽤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엔비디아 CEO는 내가 예상컨대 수요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GTC 행사 이번에 중요한 화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대.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하는 것이 이쪽으로 좀 방향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했던 부분이 그록3 LPU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이었습니다.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그 TPU, 구글 TPU를 그러니까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낸 창업자들이 또 만든 회사가 그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30조를 들어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록3 LPU이기 때문에 더욱 시장에서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요. 중요한 부분이 그록3 LPU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GPU 고처리량이라고 해서 연상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게다가 LPU 저지연이라고 해서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지연되는 것을 빠르게 막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추론 영역으로 가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있어서 추론, 그래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최적화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추론 특화 기술이라고 해놨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 이슈 기술 라이선스 계약 이후에 공개된 그런 부분에서 화제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3분기 출하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그널이 오늘 삼성전자가 튀는 이유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먹거리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젠슨항 CEO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삼성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흐름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지금 삼성에서 그록3 칩을 생산한다라는 걸 이제 파운드리 일감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베라루미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협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에 HBM이 탑재가 되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관계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게 전 시장에서 HBM4E에 대한 실물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를 의식한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경쟁사 하면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실물 칩을 공개했다라는 점 있고 코어 다이 웨이퍼도 첫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HLN 같은 경우에는 칩을 이제 수직으로 따다닥 이제 쌓는 그런 부분인데 맨 밑에 있는 거 이제 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어 핵심이 될 수 있는 AI 반도체의 그 맨 밑에 있는 그런 칩 관련해서 그 웨이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점. 하반기 샘플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또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베라, 루빈, 굉장히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밀고 가는 이제 차세대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그 플랫폼에 메모리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HBM4, GPU, 루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캠2라고 해서 CPU, 베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토리지, 기업용 SSD, 저장 장치 이런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결속돼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 잘 가고 있는 장중 한 4% 오르나요? 그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해서 이제 현대차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설득시킬 때 전화보다 만나는 것이 낫고 만나면서 밥 한 번 먹는 게 낫고 밥 먹으면서 음료 한 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기사에서 보니까 깐부 회동에 대한 효과라고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10월에 깐부 회동, 치맥 회동을 하면서 그 했던 협업, 그리고 올해 1월이었던가요? CES 2016에서 또 엔비디아 CEO와 어쨌든 만났는데 젠슨왕 CEO와 만났는데 이런 흐름들이 순차적으로 사업적인 고리를 잘 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로보택시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 나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일부 차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벨 4의 로보택시 이런 부분으로도 서로 협력해서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차량 이쪽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지금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또 적용시키면서 전방위적으로 기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있잖아요. 모셔널, 그를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다라는 전략 이미 이제 내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 협업,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좀 병행할 것이다라는 현대차의 의지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피지컬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모멘텀인데 최고의 기술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한 얘기 중에 삼성그룹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있었고 그런 약수 효과를 받아서 오늘 시장이 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 10시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또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GTC 2016 모멘텀을 가득 안고 반도체 투톱에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코스피 자체적으로도 지수 안에서 지금 반도체 투톱 그리고 현대차 같은 엔비디아와 협업 관련 모멘텀 붙은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업종 그리고 종목들도 이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상승해주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코스피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중동 리스크로 조금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방산이라든지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주목을 덜 받고 있고요. 나머지 AI 밸류체인 단 그간 좀 중동 리스크로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GTC 2016 협력 관련 모멘텀 가득 안고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넘는 상승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84%가량
여전히 그래도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에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그록3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그간 적자로 계속해서 파운드리 부문에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 이제 그록3의 양상과 함께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전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4E죠. HBM4의 차세대 아키텍처도 함께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도 HBM4에 대해서 이 실증 데이터를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HBM4 모멘텀 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련된 소부장단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후공정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엑시노스 관련 협력을 했던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리고 두산도 함께 발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두산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산 주가도 함께 움직여주면서 오늘 7% 가까운 상승 탄력 붙으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요. 일단 이 반도체 소부장,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일단 좋은데요. 다만 이 상승 탄력이 지금 반도체 투톱도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GTC 2026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있는 만큼 오늘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어떤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지금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관련 협력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 CEO가 밝혔는데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 협업을 밝혔고요. 이제 2027년까지 관련된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84%가량 여전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기아도 3.4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 밸류체인도 오늘 일제히 좋은데요. 특히나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현대 오토웨버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이 빠르게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증권가에서 주목을 했고요. 소프트웨어단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좀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오토웨버 오늘 시장에서 거의 9%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좋은데요. 현대모비스 3%가량 오름세고요. 오늘 전력기기 3사도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3.68%가량 상승, HD 현대 일렉트릭도 4% 넘게 오르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력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광통신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TLC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된 데이터 센터 지금 계속해서 북미 관련된 수혜 기대감 붙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가 오늘 25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짓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된 데이터 센터 전력망 부문으로도 지금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는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좋은데요. 일단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리사소 CEO가 18일에 방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네이버 CEO와 최수연 대표와 함께 협력을 좀 논의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 약 2%가량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좋은데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2.5%가량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좀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도 5.65%가량 오르면서 오늘 방산주 안에서 5% 넘는 강세 탄력 홀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제자로 하나시스템이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그룹이 4.99%가량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종목들은 5.65%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오늘 0.57%가량 빠지면서 방산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갑니다. LIG 넥스원도 3.8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일단은 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까지 좋고요. 지금 삼성 에피솔딩스가 어제자로 G2G 바이오와 한국형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시간 4.74%가량 오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또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ETF도 액티브 ETF도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티브 ETF의 좀 비중이 높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의 9%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4.17%가량 오르면서 오름폭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4.82%가량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단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선천당 제약도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D&D 파마텍 같은 종목은 오늘 1.48%가량 빠지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어제 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도 일단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은 좀 주목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PSK 홀딩스 같은 종목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0.5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간 중동 리스크 안에서 펄어비스 같은 종목이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지금 붉은 사막 모멘텀 많고 좀 많이 올랐었던 탓에 오늘은 좀 7%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심텍과 리노공업, HPSP,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각각 1%에서 2%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고요. 오늘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로보티즈 4.62%가량 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5%가량 상승, SPG도 2%가량 오르면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올라줌에 따라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일제히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업종들 전반적으로 지금 GTC 모멘텀 타고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유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좀 선박이 지나갔다라는 보도가 새벽에 나오면서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코스피는 2.4%가량 오른 5,6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5,700선까지 회복을 해줬는데 일단은 조금 오름폭은 둔화됐습니다. 2.4%가량 오른 5,682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지수도 1.46%가량 오른 1,15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이 2.57%가량 오른 848선 지나갑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오름폭이 둔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장 초반 굉장히 GTC 모멘텀 크게 안고 튀어오르면서 출발했는데 조금씩 둔화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5,700선은 내려놨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열어보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지금 1,600억 넘게 사면서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900억가량, 외국인은 630억가량 팔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오늘 양시장을 좀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소폭 사들이면서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머니코드에서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주식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전망들을 담은 리포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DB증권에서 셀트리온 분석을 해놨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 우리가 면면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네요. 29만 원으로 그리고 매수 전략을 유지를 했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았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6,573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1년 사이엔 40% 이상 성장한 그런 수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저하고 패턴 이번에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고마진 제품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공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실력 발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마진 신제품이 확대되는 그런 영향 안에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원가율도 개선이 되면서 실적 성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브랜치버그 공장인데 뉴저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브랜치버그 공장 인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B증권에서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게 오히려 성장 동력이네요. 일단 2월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2분기부터 3년간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029년 1분기까지가 되겠습니다. 6,800억 원의 공급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공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으로 추가 상승 동력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셀트리온에서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 최고의 주주 환원 결정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픽한 거였거든요. 자사주 911만 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규모를 보시죠. 1조 9,268억 원.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입니다. 전체 보유 자사주 보면은 1,234만 주입니다. 약간 비죠. 그게 바로 323만 주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 성장 동력에 쓰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사주가 완벽하게 소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났으니까 소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한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 요구에 부응한 상법 개정 이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쏟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있었던 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네요. 목표 주가 상향 이후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석을 했는데 앞서서 셀트리온의 굉장히 중요한 추가 상승 동력이 미국 공장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목표 주가 260만 원 비중 확대 유지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튀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육공장 발표 지연 이슈가 있었고 미국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약간 정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내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시장 수익률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JP모건에서는 올해 매출을 15에서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이던스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0% 중반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봤고 3월에 이제 미국 공장 인수가 완료가 예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붙는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5% 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40% 가까이는 그런 성장을 냈는데 이때 1공장에서 4공장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미국 공장 완료가 되고 그리고 6공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기대 요인이 있으니 향후 생산 확대, 실적, 매출에 이제 더해지는 여력들 이런 부분이 주가의 동력이다라는 계산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분석을 했고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18% 정도 상향 조정된 목표 주가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게 원자재 부분과 발전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 원자재 가격은 좀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 기여도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발전 부분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시아 LNG 현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LNG 도입 4분기부터 반영이 되면 이게 믹스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닦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갖다가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네요. 히토류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국가 안보 중요한 핵심 물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채굴한 이후에 하는 공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뭐라고 할까 그 광산을 갖고 있거든요. 히토류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히토류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미국이 눈을 크게 뜨고 히토류 관련 전략을 일찌감치 중국을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브라질 눈여겨보고 있죠. 이쪽에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 또 이런 부분으로 또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파트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증권이 이 리포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부터 연구 자서까지 전 밸류 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업스트림 그리고 미드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업스트림은 쉽게 얘기해서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뭐 연구 자서까지 그러니까 히토류 원재료 필요하고 연구 자서, 제품 생산까지 이런 전 라인, 전 밸류 체인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책임져 보겠다라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업스트림 그러니까 원재료 확보 부분에서는 동남아 광산 지분을 보유한 그런 연계해서 지분을 보유한 그런 부분 좀 노리고 있고 오프테이크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물질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쪽을 좀 노리고 있고 미드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이제 생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남아 그리고 북미 파트너와 현지 연구 자서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밸류 체인을 확장하려는 노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동 부품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관련해서 BESS, 2차 전지 소재 이쪽입니다. 원화, 로봇, 그리고 AI 시대 뭐 방산, 반도체 뭐 이런 부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전기 강판 이런 생산 이런 부분으로도 좀 유명한데 전기차 발전용 모터 변압기 이런 부분 전기 강판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관세 이슈도 있었고 지금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 이런 부분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 밸류 체인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아이디어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며칠 전에 좀 핵심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를 얘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의 지분을 매입한 이슈이고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사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인수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항공우주 지분 4.99%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2.74%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67% 게다가 작년 4분기에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이 0.5
4.48% 취득했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 4.99%인데 5%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5% 일부러 좀 신경 쓴 듯하죠. 왜냐하면 5% 룰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5%는 넘지 않으면서 주주 제한도 하고 임시 주총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회계 장부도 열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 엔진의 국산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인기도 공동 개발을 하고 이번에 전쟁에서도 드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주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화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항공우주가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과 협력하는 그런 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왜 지분을 매입했냐라고 보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일찌감치 하나는 방산 쪽에서 통합을 구축을 시도를 하면서 육해공 방산을 통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는 바 앞으로 한국 항공 우주 지분 매입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봐도 방산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수출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스페이스X 오늘 시장에서 보면 스페이스X 관련주도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페이스X 민간 기업에 대한 그런 참여 그게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인수설이 또 모락모락 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우리는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행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 가능성 논의가 부각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런 전략적인 흐름들 보고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리온입니다. 일단 오리온 최근 들어서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고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매수 유지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다올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월에 4개국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춘절 이때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괜찮은 게 간식 매출이거든요. 그 부분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이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3년 만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 한 20% 성장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위안화 루블화 이런 강세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설비 투자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비스킷, 젤리 이런 부분의 제품을 좀 다각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최근 국내 증권사가 분석 많이 한 이유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해외 사업 잘했다라는 부분에 국내 증권사가 호평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TC 2016 IT AI 시대 반도체 메모리 이쪽으로 조금 더 호재성 재료가 유입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맥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TC 그죠? 2016이죠, 그죠? 그 영향이 지금 사실 보면 우리 시장에 많이 좀 반영이 되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죠?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젠스랑의 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뭐 현대차 역시도 사실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로 보시기보다는 사실 현대차가 뭐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 그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피지컬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 좀 AI 관련한 이런 걸로 지금 현대차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뭐 100만 원을 돌파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정고점을 이제 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전쟁과 관련돼 있어서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덧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약간 적응을 하면서 그 불확실성이 살살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유가도 떨어지고 뭐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약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지금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은 이미 벌써 정고점을 도전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약간 위축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면은 물론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현대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많다 이거죠. 물론 반도체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섹터가 많습니다만은 뭐 소부장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제 로봇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오늘 보면은 뭐 휴림 로봇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걸 보면은 여전히 지금 어떤 현대차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차가 아닌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 바이오 부분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보면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그저 차분히 분할 매수해서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찾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전쟁 이후의 시나리오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TC 2016 전략적으로 분석 조금 더 필요하실 텐데요. 다음 코너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잠시만요. Last year, at this time, I said that where I stood at that moment in time, we saw about $500 billion. We saw $500 billion of very high confidence demand and purchase orders for Blackwell and Rubin through 2026.
Well, I'm here to tell you that right now where I stand, a few short months after GTC DC, 1 year after last GTC, right here where I stand, I see through 2027 at least $1 trillion. We're the only company in the world that has today built the sixth generation scale-up switching system. I want to thank Samsung, who manufactures the Grok LP30 chip for us, and they're cranking us hard as they can.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오늘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엔비디아 GTC 2026입니다.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전략까지 쭉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쭉 가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예. GTC 하기 전에 제가 기대했던 포인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요. 하기 전에. 네, 하나는 결국에는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칩 시장, 고성능 칩 시대는 가고 네. 고효율 칩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블랙엘보다 전력 소모는 절반 이하, 가격은 3분의 1 이하의 칩이 나와야지만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그쪽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까가 하나 기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로서 노트북 전용 AI 프로세서를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연초에 네.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개발에 대한 어떤 현 단계 같은 것들이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가 제가 기대 포인트였는데 네. 그 두 번째 노트북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차세대 칩에 대해서는 그록 3를 얘기를 하면서 LP. 이제 추론 전용 칩이다 이거는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뭐 전력 소모가 기존 블랙엘 대비 뭐 10분의 1 수준, 가격도 그 10분의 1 이하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AI 시장 형성에서 나와야 될 고효율 칩이란 방향성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히 거기에 박수를 보내지 못한 이유는 메모리를 SRAM을 써서 그것을 구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메모리가 약간 좀 그래서 메모리가 SRAM이라는 게 그러니까 HBM은 무조건 배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자분들한테 HBM으로 번 돈을 HBM 생산 시설에 재투자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HBM은 살짝 과도기적인 제품밖에 안 되고 이게 롱런할 수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도 지금 약간 AI 시장에 초기에 관심 집중돼 있었던 시장, 이제 한 내년부터는 관심이 뚝 떨어질 거예요. 한동안 몇 년 동안 소강 상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크오프 시점에 올 때인데, 그때는 고성능 칩이 아니라 이제 값싸고 전력 소모 낮은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화할 수 있는 칩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때는 HBM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 거다. 전력 소모나 가격에 HBM을 넣고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HBM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추론 전문칩, 이제 앞으로 추론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은 맞았고, 굉장히 전력 효율도 높고 가격이 낮은 걸 하겠다는 건 맞아요. HBM은 배제된 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 분들은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HBM은 잠깐 몇 년 정도 반짝할 제품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건 롱런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근데 SRAM에 대해서 제가 왜 좀 부정적이냐 하면, SRAM은 기존에도 사실은 D램보다도 더 빠른 칩이에요. SRAM이. 속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보통 D램 같은 경우는 셀 하나에 트랜지스터 하나가 들어가는 구조라 컴팩트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SRAM은 트랜지스터가 6개가 있어야 하나 셀이 구동이 될 수 있어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가격도 비싸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용량 확장에 굉장히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고용량으로 가기가.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그래서 SRAM은 지금도 모든 컴퓨터 제품에 SRAM 다 들어가요. 근데 캐시 메모리에 아주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CPU를 도와주는 역할. 근데 이걸 메인 메모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도 뭔가 다른 새로운 메모리를 가지고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당장은 뭔가 계속 주가도 좀 약세를 계속 하고 있고 투자자들한테 본인들의 미래의 먹거리를 뭔가 제시를 해야 될 때 추론칩인데 아직까지 개발된 건 완성이 된 건 없다 보니 그냥 잠깐 징검다리식으로 SRM을 이용한 그럭칩을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다지 거기에도 기대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오늘 새벽에 제가 GTC 어제 기조연설 본 저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 이거를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환호만 할 것은 아니고 세부를 좀 뜯어다 보면은 주 메모리 이 구성품이 약간 좀 미스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HBM의 확장적인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HBM은 저는 거네요. 계속 원래부터 이거는 예. 잠깐 반짝할 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기 자동차 시장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LCD도 다 그렇고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고성능 비싼 제품이 나와요.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사줄 수 있는 고객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의 반값 이하의 굉장히 그러니까 대중화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테슬라에서도 모델 S와 모델 X가 처음에 나왔죠. 1억 원짜리. 몇 대 안 팔렸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7년이 지나서 모델 Y와 모델 3가 나오면서 10배 늘어났죠, 판매량이. 네.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됐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AI 칩도 지금 그 비싼 블랙의 칩은 지금은 멋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비싼 칩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더 싼 칩이 필요해요. 전력 소모도 좋고 지금 사실 전력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뭐 전력이 안 되면 아무리 비싼 칩이 있어도 구동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HBM은 결코 그 시대에는 사용될 수 없는 메모리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메모리 칩 기업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 이후에 그 중저가 칩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먼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본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엔비디아 안에 TSMC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확보된 정보로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리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추론 칩, 고효율 칩이라는 거는 SRAM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임시 방편의 칩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메모리 기업하고 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메모리 기업에서 좀 주도적으로 다음 칩 그래서 HBM 이후의 제품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들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안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박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또 들었거든요. 뭐냐면 일단 지금 어쨌든 공개한 거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는 방향성에 그 그로 인수한 이후에 그 기술 계약 그 체결한 이후에 첫 번째 공개한 그런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니즈는 또 맞춰야 되니까 완성품은 아닌 약간 이제 중간 단계 뭔가 제품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저가 메모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제품 이런 중에서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나오지 그 않을까. 예. 이제 차세대에 정말 대중화될 수 있는 칩의 메모리가 어떤 스타일 들어가야 되는지가 뭐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긴 하지만 기존의 메모리를 조합하지만 전체 밸런스를 통해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LPDDR 계열이 되겠죠. 그거는 중국 기업들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삼성 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네, 해서 네. 만약 그 위주로 간다면 딱히 우리가 뭐 배제될 이유는 없는 거죠. 현재도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장인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메모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몇 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한국 기업들이 먼저 표준화에 성공하고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라면 여전히 한국 기업들 HBM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 설계 업체가 개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중국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제조는 나라까지. TSMC에서 해주면 예,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AI 시대가 됐을 때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힌트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직접 개발은 어려워요. 메모리는. 그래서 M&A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통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그 전에 한국 기업들이 먼저 그런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스스로가 그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을 보고 엔비디아한테 먼저
선제한할 수 네. 있는 이런 구도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대비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괜찮은데 향후 또 거대한 뭔가가 나오면 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선취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제조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알아보고 근데 벤처기업 같은 만약에 경우 칩은 LPDDR 네.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차라리 그 패키지 레벨, 보드 기판 쪽의 혁신을 통해서 속도나 전력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가격도 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의 LPDDR이 간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이 신경 쓰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좀 늘리고 있는 판 아닙니까? 근데 시장 점유율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네. 사실은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특정 기업을 얘기하지 않고 D램 시장, D램이 아직은 낸드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중요하거든요. 기술력도 더 사실은 중요하고 D램 시장 점유율이 아마 2023년 중후반까지는 77.4%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65%까지 떨어졌습니다. D램이요. D램 점유율이. 그 나머지를 중국하고 마이크론이 가져간 거거든요. 네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2022년 7월부터 한국 기업들이 워낙 그 불황이 심하다 보니까 감산에 들어갔죠. 생산량을 감축하고 그렇던 감산을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악성 재고는 다 우리가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사실은 그 달콤함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감산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줄여버리는데 기본적인 수요는 있거든요. 반도체 수요는. 그 시장을 중국이 빠르게 가져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당장 오늘부터 감산을 중지해도 중국의 상승세를 막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이미.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요. 지금 영업이익 300조 원이 하다 보니까 감산을 중단하는 즉시 메모리 가격은 하락할 거고 그러면 그 기대했던 영업이익은 달성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올 연말까지 감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연말쯤 되면 중국 시장 점유율은 2배 정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공급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중국은 지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기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 급등한 원인은 한국 기업들이 감산을 더 많이 하면서 쇼티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에서 190조 원을 투자했는데 점유율이 늘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계속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적자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공격적으로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가 가격이 급등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할인 판매를 해도 흑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격 자체가 높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의 번 돈으로 재투자 선순환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물건을 팔면 팔수록 흑자가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공격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만약 1, 2년 더 계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중국한테 메모리 시장의 가격 결정권 넘어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볼륨이 될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한국 기업들 아무리 감산을 해도 가격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중국에서 내려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큰 줄기에서 보면은 약간 좀 섬찟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먼 훗날 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잃어버린 4년이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중국을 키워버린 게 한국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GTC 행사를 통해서 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땡큐 삼성 얘기를 했고 이번에 뭐 그 베라루빈 칩 관련해서도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일감을 확인했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또 한 전시장에서 HBM4E 이런 부분도 공개했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걸 봐야 할 때이긴 하네요. 예. HBM에 대한 거 그다음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에 물론 호재인 것들이죠. 근데 뭐 그건 사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던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1, 2년 후에 굉장히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론도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공격도 짓고 있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GTC 2026 통해서 우리가 이거 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나. 결국엔 이제 피지컬 AI에 예.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의 뭐 회동도 네네네네. 있었고 결국엔 현대차하고 엔비디아가 협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자율주행차가 있고 로보틱스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휴머노이드용 이제 솔루션을 내놓을 때 협업 파트너 그다음에 칩을 NXP라든지 ST 마이크로 같은 유럽 기업들로부터 이것들을 이제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급했던 두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반도체 7개 품목 중에 SO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센서, 옵토, 그다음에 디스크릿 세 개를 묶어가지고 말하는 건데 이 제품들의 사실은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SOD, 예. 그다음에 지금 차량용, 전력용 다 합쳐서 네. 그런데 사실은 로보틱스의 그 기업들의 솔루션, 칩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마도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AI 칩은 데이터 센터 많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자동차하고 로보틱스가 더 비슷한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들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용 칩을 공급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좀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현대차도 지금 있네요. 사실은 뭐 자회사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 로보틱스 쪽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시장을 선점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만들겠지만 거기에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칩은 과연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갈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칩은 뭐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뭐 작년 올해 사이에 얘기가 됐었는데 엔비디아는 또 자기 칩보다는 유럽 기업들 칩을 갖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들 로보틱스의 칩은 자기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사실은 파트너를 계속 엔비디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 BYD도 파트너로 하겠다고 네네네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YD가 더 강력한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랑 중국 정도가 가장 제약이 적고 많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죠. 네.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그래서 한국 시장보다는 중국 본토에서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BYD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따라 가장 핵심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벤츠 얘기를 했을 때 저 갸우뚱했던 게 벤츠 자율주행차 몇 대나 돌아다니 했는데 BYD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반대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생겼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이미 젠스랑 네. CEO는 백악관 네.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을 지금 H208개나 그렇게 했었는데도 결국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네.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적고 내가 그냥 중국 기업하고 협업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틀은 것 같습니다. 전략 자체를. 네. 자,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사모신용 이쪽에 시끄러운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AI 칩, 엔비디아를 칩을 많이 사주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본인이 번 돈으로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요. 한두 네, 기업이 네, 있고요. 네.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이미 빚을 내서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빚을 내서 사는 이 투자가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나 나스닥 주가 조정받고 하면서 사실 본인들이 담보를 그런 걸 가지고 금융권에 맡겨서 사실 대출을 받았던 건데 담보 가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 회수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 본인들의 자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 정도 되면 큰 변화가 생각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잖아요. AI 투자라는 게. 내년이요? 내년? 예, 네, 내년을 네, 주목한 이유가 네.
데이터 센터 결국은 AI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 입장에 보면 컴퓨팅 시장인 거고 컴퓨팅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인 거예요. 서버 쪽. 근데 거기에 대한 칩이 그냥 AI가 성능이 있는 고성능 칩이라는 것. 결국 데이터 센터 투자인데 과거에도 보면 기업들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한 3년 정도 화끈하게 해주고 한 3년 쉬어요. 네. 내년부터 쉬는 타임. 아, 내년부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예. 공백기군요. 이제 소강 상태.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성장률이 한 30, 40%에서 뭐 10%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일부는 자금난 때문에 못할 거고 돈이 있는 기업들도 이제 투자가 한 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숨고르게 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AI에 대한 굉장히 지금 최근에 올해까지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열광을 했던 그 온도는 조금 쿨링되지 않을까 내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화끈하게 투자하는 게 올해까지면 저는 내년에 올해까지라고 보고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소강이라는 게 여기가- 투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예, 일단 줄어든다. 온도는 좀 쿨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좀 화끈하게 나와줄까요? 그럼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네. 결국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월, 3개월 동안의 실적인데 작년 10월부터 가격 메모리 가격 급등했잖아요. 네. 무조건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네. 없고요. 지난번에 영업이익률이 47%였으니까 이번에는 55%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마이크론 실적은 이미 예상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 PR이 52 정도 되는데 뭐 사실은 이미 모든 게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약간 신경 써야 봐야 될 건 뭘까요?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 네. 지금 보면은 뭐 작년 4분기에 반짝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는 한 포인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큰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들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과 마이크로의 합산 점유율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추세가 저는 계속될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 이번 실적 나왔을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4월이나 5월에 발표되는 1분기 시장 점유율에 중국이 얼마 더 높아졌을지 한국이 얼마 더 낮아졌을지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유지인지 상승했을지 네.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사실 뭐 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은 이제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게 낮아져서 반도체 특히 이제 투자 전략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 봤을 때 지금 좀 중요한 골자는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투자자들을 입장에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수주 내지는 수개월 정도의 단기간에는 투자가 유효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1년, 2년 정도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내년, 후년 그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실적이 이제 빠르게 악화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중에는 메모리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거고 환율도 아마도 올 연말부터나 내년부터는 하락 쪽으로 낮아지고 갈 건데 지금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렸죠.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물량은 2022년보다도 적어요. 추출 물량이나 판매 물량은 단순히 환율과 메모리 가격 효과로 실적이 나오는 거라 네. 환율과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실적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물량도 이미 줄어 있는데 네. 그래서 1, 2년 후에 영업이익은 반토막 밑으로 갈 거라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가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방향이. 그래서 1, 2년 장기 투자자라면 저런 반도체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고요. 근데 뭐 단기간 투자자면은 올해까지는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흐름이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가는 건가요? 소부장에서 네, 지금 소재 부분은 생산량하고 직결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 계속 생산량 줄이고 있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장비 투자는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내년까지. 내년까지 그거. 만약에 올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실적이 피크라고 하면 장비 기업들의 피크는 내년이거든요. 후행하는 1년 후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아마 장비 기업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장비가 장비 기업들은 예, 장비가.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과 그리고 리스크들 이런 부분을 좀 잘 버무려서 전략을 세우며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또 이 콘텐츠의 교훈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모쪼록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좋은 또 수익률 날 수 있도록 공격, 방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반도체 큰 이슈 있을 때 모시면서 전략적으로 분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냈다. 16일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GTC 2026 기조연설에서 AI 추론용 LPU 기반 칩을 선보였다. 해당 칩은 스타트업 그룹 기술을 활용한 보조 프로세서로 대형 언어 모델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며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루빈 아키텍처를 앞세워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 매출을 전망했다. 다만 이는 누적 기준으로 단기간 급격한 매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범용 CPU 베라도 공개하며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 의지도 분명히 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4% 넘게 올랐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 마감했다. AI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여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대중 외교 일정은 늦추면서도 동맹을 향한 안보 압박은 수위를 높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 수입 중 호르무즈 해협 비중은 1%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를 언급하며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이해관계를 근거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4만 5천 명의 훌륭한 병력이 주둔에 보호하고 있다며 안보 수혜를 상기시켰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 가능성에는 기대를 내비쳤고 일부 국가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동맹 비용이라는 과제는 한국 앞에 남았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의외의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바로 게임주입니다. 게임 산업은 원유 가격이나 중동 정세 같은 지정학적 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테마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신작 기대감과 예상 밖의 협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게임주들 살펴보시죠. 먼저 펄어비스입니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붉은 사막이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20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PC와 콘솔로 전 세계 동시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요. 벌써 북미와 유럽 주요 지역에서는 사전 예약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고 스팀 위시리스트 등록도 200만 건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강합니다. 메리츠증권은 붉은 사막 초기 판매량을 300만 장에서 500만 장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100만 장 늘어날 때마다 약 5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 기대감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30%, 6개월 기준으로는 무려 100% 가까이 오르며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붉은 사막 흥행 가능성을 실적 개선 기대와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기업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오는 20일 온라인 쇼케이스 데브나우 2026을 열고 쿠키런 IP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쇼케이스의 부제는 쿠키런, 미래와 그 너머로인데요. 쿠키런을 문화와 글로벌 컨텐츠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신작 기대감도 붙고 있죠. 특히 3월 26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쿠키런 오븐 스페시가 이번 쇼케이스의 핵심입니다. 신규 게임 모드와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출시 직전 기대감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CC와 프로젝트 N도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F&B, 체험형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AI 프로젝트까지 쿠키런 IP 확장 전략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도 바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미공개 신작 공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며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주가 흐름 보시면 오늘 41,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보실 세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최근 예상 밖의 협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업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양사는 피지컬 AI 기술 공동 개발과 합작법인 설립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한 건데 크래프톤의 AI 연구 역량과 가상환경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하나그룹의 방산 및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서 실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게임 회사가 방산 기업과 이렇게 손을 잡고 노력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크래프톤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해온 데이터 운영 능력과 시뮬레이션 기술이 피지컬 AI 학습과 검증 과정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 안에서 쌓아온 기술이 이제는 현실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주가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크래프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에 13일 장중 8% 넘게 오르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기존 게임 실적 기대에 더불어서 AI와 방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키워드까지 붙으면서 수심이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환경도 게임사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수수료 구조를 개편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최대 30% 수준이던 수수료가 조건에 따라 최대 15%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인앱 결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게임주 세 가지 재료가 동시에 붙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대형 신작 기대감,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IP 확장, 크래프톤은 피지컬 AI라는 의외의 신사업 모멘텀인데요.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구조 변환까지 붙으면서 중동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대한 테마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사람이 양손을 흔들자 로봇도 같은 동작을 따라합니다. 손가락을 접었다 펴며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섬세한 동작도 구현합니다. 로보티즈가 자동화 산업전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입니다. 신형 로봇 핸드에는 초소형 핑거 액추에이터가 탑재됐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둔 설계가 특징입니다. AI 워커는 다이나믹 셀과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로 만들어진 세미 휴머노이드 플랫폼이고요. 최근에 이제 모방 학습이라든지 강화 학습, 피지컬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워커의 가격은 약 7천만 원. 대기업 생산직 평균 연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24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위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 시장에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연결하는 로봇 시스템 통합, 이른바 로봇 SI 기술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제조사마다 운영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달라 호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현장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성 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과 전략적 협업을 맺고 로봇 시스템 통합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로봇 SI 업체로서 현대자동차의 모베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고객 사이트에 접목시켜가지고 공장 자동화라든가 생활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에 저희 회사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탑모드를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으로 로봇 활용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로봇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별 로봇 성능 경쟁을 넘어 기술과 시스템을 결합하는 통합 생태계 구축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GTC 2016에서 젠슨왕 CEO가 차세대 GPU의 엄청난 수요를 강조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민감도도 조금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도 하락했는데요. 이 영향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5,700선을 넘어서며 출발했는데요.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63%가량 오르면서 5,6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힘이 빠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금 올려내는 양상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32%가량 오르면서 1,153포인트 지나갑니다. 개장 직후와 비슷한 지금 지수로 계속해서 오름폭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200도 2.9%가량 상승하면서 85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요.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두드러집니다. 2,500억가량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순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외국인이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할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8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2,0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8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이 매수폭을 줄이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시간 25억가량 순매수, 외국인은 50억가량 순매도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90원 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어제 1,500원 선을 넘어서며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 일단은 국제 유가가 조금 안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90원 선으로 7원가량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개장 직후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49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모인 GTC 2016이 개막했습니다. 여기서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추론칩을 제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협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록3 LPU는 엔비디아의 루빈 GPU와 함께 작동하면서 AI 추론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용 추론 칩인데요. 이번 발표로 삼성전자는 GPU용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GTC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E의 실물 칩과 적층용 코어다이 웨이퍼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메모리 기술력을 선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도 GTC 2016에 참석해 HBM4가 대형 언어 모델 추론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등의 실증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ADR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다시 4%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장 초반 잠깐 힘이 빠지면서 약 3%, 2% 가까운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올려내면서 4.27%가량 상승 중입니다. 19만 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만 원 선 돌파하며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36%가량 오른 9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기대감 속에 두산 테스나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8만 7,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현대차와 함께 2027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젠슨왕은 GTC 2016에서 로보택시 관련 새로운 파트너들이 합류했다면서 현대차와 BYD, 닛산, 지리자동차 등 4개의 새로운 파트너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확대 속 피지컬 AI 전환의 핵심 주체로 부각될 것이란 분석도 내놨는데요. NH투자증권은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본업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보틱스 산업은 2030년까지 빠르게 성장해서 동산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봤고요. 로봇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만큼 상용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장 초반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 4.55%가량 오른 52만 9천 원 선 지나가면서 여전히 4%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3.33%가량 오르면서 16만 7,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주가도 2.62%가량 오르면서 43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무벡스 주가도 5% 넘는 상승 3만 1,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 올해만 벌써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자사주 소각 규모가 이미 작년 연간 수준의 2배를 웃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13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발표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27조 6,220억 원입니다. 여기에 올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두산까지 포함하면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 규모만 총 46조 3,565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보유 중인 자사주 정리에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증권은 오늘 중동 전쟁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총 시즌이 본격화되며 밸류업 테머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관련 주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6.59%가량 오르면서 18,2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DB손해보험 주가도 0.79%가량 오르면서 17만 8,1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도 1.6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생명보험주 관련 주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조금씩 힘이 조금은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의 3차 상법 개정 기대감이 조금은 주춤했지만요. 주총 시즌이 돌아오면서 다시 시장은 정책 기대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총 시즌에 중요하게 봐야 할 전략과 또 짚어봐야 할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주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투자 셈법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이 이슈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특정일 이 쏠림 현상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년 뭐 우리가 슈퍼 주총데이라고 부르는 날들이 네.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올해 슈퍼 주총데이는 3월 26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이날 상장사 750개사가 정기 주총을 열 계획이고요. 27일 금요일에도 한 460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달 주총을 예정하고 있는 이제 상장사가 2,497개사 중인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이 두 날에 걸쳐서 이제 주총을 여는 겁니다. 이 슈퍼 주총데이에 뭐 SK, 뭐 현대차, 뭐 KB금융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주총을 여는데요. 원래 뭐 늘 매년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는 이제 고질병이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만 봐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2,440개사 중에서 3월 26일에 날짜도 똑같죠. 544개사, 28일에 571개사, 31일에 512개사가 이제 주총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총이 3월 마지막 주에 몰리는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찍 개최하는 거에 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는 면도 있고 네네. 주총으로 인한 관심이 좀 분산되기 때문도 아주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주들이 이제 여러 주총을 한꺼번에 가지 못하니까 그럴 때를 노려서 주총을 하면 조금 이제 관심을 덜 받지 않겠나 이런 뭐 심리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백 개 기업의 그 많은 안건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네.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주총 안건은 네. 언제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지요? 보통 이제 자본시장이 우리가 보통 주총 날짜가 결정되고 이제 주총 소집 통지서라는 거를 주주들한테 보내죠. 통지서를 받아보면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주총 안건이 뭐가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다 담겨 있는데 이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주총 안건이 담긴 주총 소집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네네. 뭐 빠르면 2주 정도 전에 이제 보내주는데 보통은 이제 2주 안쪽에서 이제 보낸다는 건데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 미만인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10% 수준인 건데. 네. 15일에서 21일 요 사이가 가장 많고요. 한 51% 정도 되고 20일 이상인 국가가 한 39% 정도 됩니다.
됩니다. 그래도 뭐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전자주총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1차 상법 개정안에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돼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는 뭐 GS 리테일하고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전자주총회가 의무화가 되니까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하는 기업들이 아마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전자주총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이루어지면서 주주권 행사가 조금 더 수월해져서 이번 주총은 조금 더 뜨겁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다들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상법 개정안 1, 2, 3차 있었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 갈수록 이제 공세가 좀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 플랫폼이 좀 조직화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소액주주 플랫폼 전용 플랫폼들이 뭐 어떤 기업에 대한 안건을 이제 이슈화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메일을 뿌려요. 이런 기업에 우리가 주주 제안을 했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게 이슈화가 되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 포대결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주총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1차, 2차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고요. 3차 상법 개정안도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1차 같은 경우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확대가 됐죠. 기존에는 이사의 그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대해서만 이제 충실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회사와 전체 주주, 그러니까 주주가 들어가면서 이사들이 그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너, 그러니까 지배주주 이익만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소액주들이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전체 주주들을 위한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1차의 전자주주총회라든가 뭐 전체투표 확대 그리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논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중투표제라는 거를 기존에는 정관으로 이거를 배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질 수가 있게 됐죠. 만약에 사회이사를 만약에 4명을 뽑는다 그러면 4개의 표가 주어지는데 그 4개의 표를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수주주가 미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서 높아진 거죠. 뭐 2차에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뭐 감사위원 한 명만 기존에는 분리선출을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러 명 분리선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뭐 1차,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주총에서 뭐 소액주주, 뭐 소수주주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뭐 국민연금 같은 이제 큰 기관 투자자, 연기금 공제회들 그리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이사 후보를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말이 안 된다는 경우에는 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그냥 지배주주에 맞설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기존에 사실은 주총을 하면 회사 안건이 대부분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때 좀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총하면 이제 주총꾼들이 좀 보통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네, 나 네. 주총꾼인데 회사가 상정한 안건에 내가 적극 찬성을 해줄 테니 얼마가 이제 사례를 해달라. 만약에 회사가 거부를 하면 가서 안건을 반대하는 뭐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좀 경우도 좀 있었고 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주총군도 레벨이 있어서 이제 최상위 레벨이 있고 그 아래 단계 이제 레벨을 세분화해서 보수가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돈을 써서 주총꾼을 이제 회유해서라도 이제 이 안건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1차, 2차가 이제 통과가 됐고 하니까 이제 표대결을 좀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소액주주들이 좀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주주 제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주총은 이 뭐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대주주 절대 권력의 약화라든가 그 동안에는 이제 통과 의례로 진행됐던 주총이 이제는 뭐 정치회장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주총 앞두고 주주 제한이 이루어진 곳이 좀 상당 부분 많은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금감원 전산공시에 보면 이제 2월 이후에 주주 제한과 관련해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가 이뤄진 상장사가 한 42개 정도 되거든요. 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라는 거는 이제 주주총회 앞두고 상장사와 주주 제안을 한 투자자가 각각 내가 한 제안에 투표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공시를 하는, 권유하는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건에 기존에 이제 소액주주는 안건이 이제 올라오면 거기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제 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주주 제안을 통해서. 그래서 주주가 이제 이 안건을 제안을 하면 그 안건을 이제 상장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뭐 사회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제 사회이사가 들어가서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그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올해는 6개사의 주주 제안을 했더라고요. 회사의 이제 공개 주주 청원본에서 이런 걸 좀 바꿔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DB손해보험, 여기에는 독립이사를 좀 추천하고 주주 환원을 좀 확대해달라라고 제안을 했고요. 코웨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을 사회이사로 두고 감사위원 전원을 사회이사로 구성해라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에 대해서 회사들은 막 반박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사정상 안 맞는다라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일부는 또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제 그 안건별로 좀 다르고 회사별로도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투자자 중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곳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있나요? 예. LG화학 겨냥하고 LG 화학, 있는 예. 펠리스 캐피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영국 업체인데 주주 제안을 올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임 독립이사는 따로 두고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 그거 유동화해서 그 돈으로 주주 환원 좀 하라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주주 가치는 높아지는 그런 네.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주의 펀드 요구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기도 하는데,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스 캐피탈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사회이사를 이사의 의정으로 선임해서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선임 사회이사 도입을 통해서 독립성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고요. DB손해보험도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쨌든 투명성은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실 이제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많았었고, 그 와중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이 좀 강화가 되면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이제 개선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좀 투명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이제 최근에 몇 년간 이어지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대표적인 게 상복개 정안인 거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투자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공개적으로 맞붙거나 뭐 전면전을 벌이거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제안을 하면 그래 너희들의 제안 중에서 일부 이거 수용 가는 건 수용할게 이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 이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기업들도 많이 변화하기는 했죠.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에 삼성전자는 16조 원, SK는 5조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숫자인 건데, 뭐 아까도 이제 뉴스에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올 들어서 이제 13일까지 상장사가 자사주 소각 결정하겠다고 공시한 게 공시했거나 밝힌 게 한 46조 3,5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지난해 연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연간으로 21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올 들어서 지금 이제 2달 반 정도 지난 건데 벌써 2배 이상 늘어난 거니까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 국내보다 이제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통은 이렇게 주주 제안을 하거나 뭐 경쟁자한테 요구하거나 그래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처분하고 내다 팔고 차익 실현하고 떠나는, 그러니까 단기 수익 극대화 목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처분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좀 나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좀 해요. 네. 국내 큰 손 중에 하나가 좀 국민연금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안건에 좀 반대 의견을 좀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일날 주총을 열거든요. 그 슈퍼 주총데이는 아닌데 그 삼성전자가 제시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사의 임기를 기존에 이제 3년으로 못을 박았었는데 이번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바꾸는 안을 안건 상정을 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이사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대폭 늘리는 것도 아니고 3년 이상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걸 왜 반대했을까 조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회이사의 임기를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3년이라 딱 못 박으면 이제 이 사회이사를 선임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제히 그 사회이사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네. 이렇게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사회이사는 1년, 어떤 사회이사는 2년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이사의 임기가 한 시기에 몰리지 않고 시차를 두고 이제 순차적으로 만료되도록 이제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가 의무화가 됐는데 이 집중투표라는 건 사실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이사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 투표권을 그러니까 특정 후보한테 몰아줄 수 있도록 이제 한 건데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면 주총에서 한 명의 이사만 선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유리한 사회이사를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임기를 다르게 해서 올해 주총에는 요분만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분의 연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합시다. 혹은 이제 이분 임기 만료되니까 한 분 다른 분 이제 추천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사실 소수주주,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거는 좀 반대를 하고 뭐 이런 안건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잠깐 이제 남용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주총에서 좀 주목할 기업은 뭐가 있는지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많은 기업들이 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네. 경유권 분쟁 중이잖아요. 경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주총에서 이사회에 자기 쪽 이사를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서 이제 성패가 갈리거든요. 이번 지금 뭐 MBK하고 영풍 쪽 그리고 최인봉 회장 측 간 이제 이사회 장악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지금 뭐 최인봉 회장도 이사를 추천을 했고 MBK와 영풍 측도 이사를 추천을 했는데 최인봉 회장 측에서는 사실은 이사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 수를 이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내 편을 좀 들여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읽히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치열한 표대결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지켜볼 만하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사회이사 선임이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 중에 일부는 좀 반박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우리 회사 사정상 이거는 조금 좀 무리입니다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총에서 그러니까 표대결에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 DB 손해보험의 주가나 이런 게 좀 갈릴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LG 엔솔 보유 지분을 유동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LG화학 측에서 이제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주총에서 굉장히 이제 격돌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확대 관련해서 표대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이제 냈기 때문에 그 뭐 거버넌스나 주주환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표대결이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총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뭐 소액주주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그 해에 타깃이 되는 기업을 고를 때 대체적으로는 배당 확대라든가 아니면 자산 소각이라든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서 그렇죠. 타깃을 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이제 수단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이면 더 이제 밸류업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게 아마 그 다음에도 타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은 이제 회사 측도 이제 주주들에 대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혹은 이제 주주 가치를 얼마나 밸류업할 수 있는지 여력을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타깃이 되는 기업들을 조금 추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변화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좀 삼아봐야 할 기업들도 함께 본 것 같아서 쭉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앞으로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위기 경보음이 울리자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초가 채 지나지 않아 전원이 다시 공급됩니다. 서버가 전력 끊김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선보인 데이터 센터용 비상전원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LFP 기반 무정전 전원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LFP는 굉장히 화학적 안전성이 높기도 하고 또 가격 경쟁력도 높아서 ES 시장의 대부분에서 LFP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망 환경이랑 그 제도적 환경에 맞춘 한국형 전력망 ESS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으면서도 사용 시간이 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원통형 배터리는 현대 자동차의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와 서비스 로봇 다리에 탑재되어 있는데 이번 전고체 배터리 역시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202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양산을 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더 많은 분야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안전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SK온은 셀2팩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는 셀과 모듈, 팩순으로 조립되지만 셀2팩 방식은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곧바로 팩에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정을 활용하면 팩 내부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밀도와 용량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무게중심이 전기차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어느 일정 시점에 굉장히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한 전방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경쟁은 비용과 성능, 그리고 새로운 응용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였고요. 또 간밤 엔비디아의 GTC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협력 소식이 여러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 자동차주, 그리고 로봇주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5,700선을 회복하는 등 맑음을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시면 정유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현대차 그룹주, 태양광 관련주, 로봇주가 간밤 엔비디아의 GTC 그 온기를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젠슨항 CEO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젠슨항 CEO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엔비디아 AI 하드웨어 매출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그록3 LPU를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 이제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록3 LPU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조금은 부진했던 추론 영역에서 추론 성능이 35배 이상 향상된 칩입니다. 관련된 이슈가 오늘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오늘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도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GTC에서 현대차와의 로보택시 협력을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보유한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로보택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 GTC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상이 나왔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은 로봇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정유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호르무즈 해협에 일부 선박이 지나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정유주의 투심도 냉각시키면서 정유주에는 오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보험주가 연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슈퍼 위크가 진행되는 한 주이죠. 이번 주에만 주총을 여는 기업이 211곳입니다. 그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첫 주총인 만큼 어떻게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소화할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라는 모멘텀도 안고 보험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증권가의 리포트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이브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BTS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IBK증권에서는 BTS 컴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3% 증가한 4조 6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컴백을 앞두고 맑음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신제품 출시 그리고 해외 법인의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외 법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의 해외 매출이 특히나 집중을 해보자 이러한 코멘트를 나왔는데요.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KMW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미국발 통신 장비 수요 급증으로 KMW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MW 오늘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42.9%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TC의 훈풍도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미국 ADR 상장을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해외 투자자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맑음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셋생명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호주 포시즌스 호텔 개발에 따른 대규모 차익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획득 작업에 착수해 들어가면서 예상되는 개발 차익 규모만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미래에셋생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두 종목 오늘 다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우선 신세계 INC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신세계가 미국 인공지능 기업 리플렉션 AI와 손을 잡고 국내 25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렉션 AI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인데요. 이번 MOU가 특징적인 점은 신세계가 유통기업 최초로 AI 인프라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기업 TMC도 오늘 폭염같이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케이블 기업 암페놀에 광테이블을 공급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주가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3월 1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냈다. 16일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GTC 2026 기조연설에서 AI 추론용 LPU 기반 칩을 선보였다. 해당 칩은 스타트업 그룹 기술을 활용한 보조 프로세서로 대형 언어 모델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며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루빈 아키텍처를 앞세워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 매출을 전망했다. 다만 이는 누적 기준으로 단기간 급격한 매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범용 CPU 베라도 공개하며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 의지도 분명히 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4% 넘게 올랐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 마감했다. AI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에 3%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일중으로 봤을 때 장중 고점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을 좀 되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GTC 2026 효과가 고스란히 시장에 좀 반영된 오늘이었네요. 메모리 관련주, 자동차, 2차 전지, 로봇, 태양, 그리고 우주 이 섹터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6%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협력 효과 때문에 현대차 강세가 이어지네요. 5%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목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은 개인과 기관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흥하해온 신세계, 한섬, KMW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1,491원입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장에서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의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실적 개선된 종목들 잘 보시면서 내일의 전략 저희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